최근에 좀 캐나다를 향한 발언 수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이제 캐나다를 향해서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캐나다 내에서는 뭐 아메리카노를 지우고 이제 캐나디오라고 해서 이제 바꾸는 만큼 그 정도로 반미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물론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좀 진지한 발언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또 어떻게 진단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출범과 더불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제 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타겟이 캐나다와 멕시코잖아요. 굉장히 의아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수 적자를 줄이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역수 적자를 줄이려면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부터 이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무역수 적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본다면 중국, 캐나다, 멕시코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는 어떤 북미 대륙의 미국과 더불어서 주요 국가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어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어떤 그 인종적인 유사성이라든지 역사적 유사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하나의 경제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프로농구팀이 캐나다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야구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캐나다 미국의 북부 북경을 통해서 캐나다 입국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사람과 캐나다 사람 물론 이제 국민적 자긍심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장벽은 없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그 교류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혜택도 받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륙이 자신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권 하에 놓고 우호적인 정권을 만들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혜택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삼국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무역수 적자를 줄인다고 하니까 캐나다와 멕시코가 공교롭게도 무역수지 흑자가 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과 붙어 있고 어떤 그 부품을 제공한다든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런 시장으로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줄인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기존의 파트너십이 흔들리는 거고 그리고 캐나다를 흔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민 문제라든지 이제 펜타닐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그 마약의 어떤 유입을 갖다 막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흔들기 위해서 말폭탄을 던지는 거죠. 51번째 주다. 그래서 트루도 총리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분을 갖다 51번 주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캐나다 국민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많은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캐나다를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때리는 것이 과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무역주의 적자를 줄이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고 그러한 그 관계가 미국과 캐나다 관계를 지금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 맞불 대응은 캐나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맞서서 특히 이 주요 교역 상대국이 공화당 텃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정밀 타격 보복 전략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의 맞불 대응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맞불을 놓으면 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이게 좀 감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적인 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트럼프가 쓴 거래 기술 이런 책을 보더라도 100을 얻기 위해서는 200, 300을 우선 때려놓고 이제 그 절충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00이나 120으로 마지막에 협상이 체결됐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려해 준 것 같은 이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접근법을 다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세를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관세를 얼마만큼 적용할 거고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를 어떻게 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단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방법론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수단으로서의 효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지 않고 국가별로 어떤 맞춤형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하고 얘기하는 방식과 멕시코하고 얘기하는 방식, EU에게 얘기하는 방식, 일본과 얘기하는 방식, 그리고 한국에 얘기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세를 수단으로 해서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큰 분야, 어떤 품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는 4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대응 국가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아파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화당 강세의 지역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정밀 타격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를 옥죄는 거죠. 어떻게 옥죄냐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거기에서 불만이 표출이 될 거고 그러한 불만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조율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조금씩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